할아버님, 이 옥패가 무엇인지 이제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을 꺼내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한양 궁중 침선방이었지요. 늦가을 햇살이 창호지를 물들이던 오후였습니다. 단비는 마지막 바늘을 꽂고 실을 끊었지요. 왕비 홀레복이었습니다. 석탈을 매달린 것이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촛불을 켜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늘을 놀렸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지요. 비단 위로 봉황 한 쌍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숨을 죽였지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지요. 봉황의 날개 끝 금실 한 올까지 숨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솜씨는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침선방에 백정의 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면 들어오지도 못하였겠지요. 단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늘만 잡았지요. 말을 아꼈습니다. 눈을 낮추었지요. 오직 바늘 끝으로만 말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날이 오기 15년 전이었지요. 최 판서가 저작거리를 지나다가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15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지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바늘을 끼우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균형을 잡는 방식이었지요. 최 판서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바늘 잡는 방식이었지요. 세상에 저렇게 바늘을 잡는 사람은 침선장 집안 사람뿐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그 아이 옆에 백정,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단비 솜씨가 보통이 아니지요? 나중에 한양 최고가 거요. 최 판서가 굳었지요. 백정 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됐지요.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최 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발기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15년 전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콜레복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에 노인 하나가 침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이 형형하였지요. 최 판서였습니다.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 대신이었지요. 이번 왕비 가래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최 판서가 홀레복 앞에 섰지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봉황의 날개를 따라가고 깃털 하나하나를 살피고 금실이 지나간 자리를 더듬었지요. 상궁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지요. 이것을 누가 하였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궁이 단비를 가리켰지요. 최 판서가 돌아보았습니다. 단비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그 아이였지요.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었지요. 최 판서가 천천히 단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시오. 단비가 두 손을 내밀었지요. 최 판서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늘 자국이 수도 없이 나 있었지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지요. 마디마디가 고왔습니다. 최 판서의 눈이 흔들렸지요. 저 손이었습니다. 저 바늘 잡는 방식이었지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바늘을 끼우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균형을 잡는 방식. 세상에 저렇게 바늘을 잡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죽은 아들이었지요. 어디서 왔소? 저작거리에서 왔습니다. 부모는 단비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일찍 여의었습니다. 누구 밑에서 바느질을 배웠소? 배운 것이 아니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최 판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꾹 눌렀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30년이 지났다. 역병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가 아니냐. 그러나 저 손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돌아섰지요. 천천히 침선방을 나갔습니다. 단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가슴이 이상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었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어디서 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비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고 다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슴 속에 오패가 있었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키워준 어미 점순이 죽던 날 건네준 것이었지요.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한쪽 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지요. 단비는 그것이 무엇인지 10년이 넘도록 몰랐습니다. 그냥 품고 살았지요. 뜨거울 때도 억울할 때도 그 오패만은 가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점순 어미가 죽으면서 건네준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보고 나서 단비는 처음으로 생각하였지요. 이제 꺼내봐야 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도대체 그 오패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 판서는 왜 단비의 손을 보고 그토록 흔들렸을까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서촌 어귀에 대대로 바늘을 쥐어온 집안이 있었습니다. 최가 침선장이었지요. 왕실 옷감을 도맡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나온 것이라면 임금도 탐을 낼 만하였지요. 그 집안 외아들이 최도련이었습니다. 22에 혼인을 하였지요. 아내는 곱고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요. 그러나 웃으면 방아니 환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최도련은 그 웃음을 좋아하였지요. 결혼 이듬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부부가 기뻐하였지요. 최 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이었지요. 역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 건너 마을이었지요. 우리 동네까지 오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흘 만에 아랫마을이 쓰러졌지요. 보름 만에 서촌 어귀까지 번졌습니다. 최가 침선장 집안도 비껴가지 못하였지요. 며느리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이 외아들이었지요. 최 판서는 그때 지방 관아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급보를 받고 사흘 밤낮을 달렸지요. 말이 쓰러질 때마다 갈아타며 달렸습니다.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아들 내외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하였지요. 촛불 하나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가 무릎을 꿇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늙은 산파 하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판서, 어르신, 아기가. 최 판서가 고개를 들었지요. 며느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역병집 아기라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아서 제가 저작거리 어귀 이웃에 잠깐 맡겨두었지요. 그런데 제가 나오는 순간 관군이 들이닥쳐 마을을 봉쇄하였습니다. 봉쇄가 풀리는 대로 제가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최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기를 누구에게 맡겼소? 어디 사는 누구요? 산파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지요.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관군이 역병 지역 주민들을 한 곳으로 모으라는 명이 내려온 것이었지요. 산파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산파가 나갔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산파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사흘 뒤 역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기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끝내 말하지 못하였지요. 최 판서가 하인들을 풀었습니다. 봉쇄가 풀린 뒤 마을 구석구석을 뒤졌지요. 역병이 지나간 마을에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본 사람도 없었지요.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인들이 돌아올 때마다 빈손이었지요. 결국 최 판서는 손녀가 역병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아들 제삿날마다 술 한 잔을 따라놓고 중얼거렸지요. 살아있다면 지금쯤 10살이 됐을 텐데 살아있을 리 없다 생각하면서도 그 말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지요. 그래도 그 말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이 됐을 텐데, 20이 됐을 텐데, 아들 영정 앞에 앉아 촛불이 꺼질 때까지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기는 살아있었지요. 산파가 아기를 맡긴 곳은 저작거리 어귀 백정 안의 점순이었습니다. 관군이 봉쇄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아기를 맡기고 나온 것이었지요. 점수는 산파가 금방 데리러 올 것이라 하였으니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지요. 그런데 산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역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점수는 난감하였습니다. 아기 집이 어딘지 몰랐지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다렸지요. 그러나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점순이 포대기를 빨다가 안쪽에 무언가가 꿰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실밥을 뜯었지요. 작은 옥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지요. 한쪽 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수는 글을 몰랐지요. 무슨 글자인지 문양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기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나중에 크면 주면 되겠지 하였습니다. 옥패를 보따리에 싸두었지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아기 이름을 지었지요. 단비였습니다. 가문 끝에 내린 단비 같다고 하였지요. 역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간 뒤 살아남은 아기였으니까요. 단비가 자라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단비가 6살 때였지요. 단비가 점순 보따리를 뒤지다 옥패를 발견하였습니다. 손에 쥐었지요. 따뜻하였습니다. 어미, 이게 뭐야? 점순이 보았지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 내 거다. 내가 올 때 포대기 안에 있었어. 뭐라고 써 있어? 점순이 옥패를 들여다보았지요.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순은 글을 몰랐지요. 어미는 글을 몰라서 모른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단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옥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그냥 품었습니다. 따뜻하였으니까요. 단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점순 남편 천석은 단비를 보는 순간부터 홀딱 빠졌지요. 자식이 없던 터라 더하였습니다. 단비가 옹알이를 하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지요. 여보시오. 우리 단비가 말을 했소.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단비가 첫걸음을 떼던 날이었지요. 천석이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두 팔을 벌렸습니다. 단비가 뒤뚱뒤뚱 걸어왔지요. 세 걸음이었습니다. 천석이 단비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점순아, 봤지? 봤어. 점순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온 동네 다 봤겠소. 단비가 자라면서. 천석은 저작거리에서 단비 자랑이 끊이지 않았지요. 장에 나가면 단비 이야기, 주막에 앉으면 단비 이야기였습니다. 백정이라 무시당하는 것도 단비 앞에서는 잊어버렸지요. 우리 단비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두고 보시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쳤지만 천석은 상관없었지요. 단비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점순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단비가 옆에 앉아 구경을 하다가 조용히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방식으로 바늘을 잡았지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바늘을 끼우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균형을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점순이 하던 것을 멈추었지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녀석아, 너 전생에 침선장이었냐? 단비가 웃었지요. 천석이 그 옆에서 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봤소. 봤어. 내가 뭘 했소. 점순이 혀를 찼지요. 진정하시오. 진정이 됩니까? 우리 단비가. 천석이 단비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하였습니다.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요. 단비가 어리둥절하였지요. 아버지, 왜 울어요? 안 운다. 눈에 뭐가 들어갔다. 점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부터였지요. 단비의 솜씨가 저작거리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바느질함을 맡았지요. 그러다 양반집 혼수까지 들어왔습니다. 천석은 단비가 일감을 받아오는 날마다 저작거리를 활보하였지요. 우리 단비가 또 양반집 일을 맡았소. 단비가 처음으로 큰 돈을 벌어온 날이었습니다. 양반집 혼례 치마였지요. 석 달 걸린 것이었습니다. 단비가 돈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달려왔지요. 천석이 그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더니 단비를 끌어안았습니다. 커다란 손으로 단비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점순이 옆에서 바라보다가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 그날 저녁 천석이 주막에서 국밥을 사왔지요. 셋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천석이 단비한테 국밥 그릇을 밀어주었지요. 많이 먹어라. 내가 벌었으니 내가 많이 먹어야지. 단비가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드세요. 나는 됐다. 점순이 말하였지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잖소. 천석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단비가 잠든 뒤 천석이 점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점순아, 왜요? 우리 단비 말이야. 저 솜씨면 한양에서 최고가 될 텐데 백정 딸이라는 것 때문에 못 펴면 어떡하나. 점순이 천석 손을 잡았지요. 하늘이 알아서 할 거요. 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밝지 않았지요. 그 걱정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셋이 함께였지요. 호롱불 아래 점순이 흥얼거리고 천석이 코를 골고 단비가 바늘을 잡는 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지요. 그 밤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었지요. 점순이 처음 기침을 시작한 것은
단비 나이 19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을 감기려니 하였지요. 그러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계속되었지요. 단비가 약을 지었습니다. 약값이 만만치 않았지요. 양반집 혼수를 2개나 맡아서 밤새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약을 지었지요. 점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아깝다. 그냥 둬라. 어미가 아프면 안 돼요. 단비가 밤새 약을 다렸지요. 점순이 자라 하여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약을 다리고 아침에 죽을 쓰고 낮에 바느질을 하고 저녁에 또 약을 달렸지요. 천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작거리 일을 줄이고 점순 곁을 지켰지요. 밤이면 점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점순이 그 손을 느끼며 말하였지요. 천석 씨, 자요. 잠이 안 온다. 거짓말. 천석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봄이 왔지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단비가 안도하였지요. 천석이 저작거리에서 제일 좋은 생선을 사왔습니다. 점순아, 이제 나았으니까 잘 먹어야 해. 점순이 웃었지요. 별것을 다 사왔소. 그러나 그해의 가을이 문제였습니다.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지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지요. 밥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점점 여위어 갔지요. 단비가 점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지요. 단비 나이 20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안방이 조용하였지요. 점순의 기침 소리가 없었습니다. 단비가 바늘을 내려놓았지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점순이 누워 있었지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지요. 단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 점순이 눈을 떴지요.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비를 알아보았지요. 점순이 천천히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지요. 어릴 때 잠깐 보았다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기, 내 거다. 제 거요? 내가 올 때부터 있던 거다. 포대기 안에 꿰매어져 있었어. 나는 그를 몰라서 뭔지 몰랐다. 딸 친부모 유품일 거야. 단비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 작은 옥패 하나가 있었지요. 어릴 때 잠깐 보았던 그것이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따뜻하였지요. 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단비야, 너 사실 내 딸이 아니다. 단비가 굳었지요. 산파가 하룻밤만 봐달라 하고 맡겨놓은 거다. 그런데 관군이 마을을 막아버렸지. 산파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키웠다. 단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20해를 살았습니다. 20해 동안 점순이 어미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였지요. 밉지 않았습니다. 20해를 키워준 손이었지요. 새벽마다 등을 두드려준 손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자기 밥을 덜어준 손이었지요. 그게 어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단비가 점순의 손을 더 꼭 쥐었지요. 어미는 어미예요. 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시를 넘기지 못하였지요. 점순은 단비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천석이 그 옆에서 무너졌지요. 소리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울지 않는 남자였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단비가 천석의 등을 두드렸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지요. 천석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지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일도 나가지 않았지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여인 하나가 천석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였지요.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점순이 살아있을 때부터 천석과 안면이 있던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점순 살아있을 때부터 천석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점순 병이 깊어지자 더 자주 얼굴을 비추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는 게 바빴으니까요. 여인이 음식을 들고 왔지요. 천석 앞에서 살랑살랑하였습니다. 천석이 밥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단비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으니까요. 아버지가 웃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점순이 죽고 반년도 안 됐을 때였지요. 천석이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새어미였지요. 단비는 새어미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하였습니다. 천석 앞에서 새어미는 달랐지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웃음이 많았지요. 단비한테도 살갑게 굴었습니다. 단비야, 밥 먹었니? 단비야, 추운데 옷 더 입어라. 천석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였지요. 단비가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잘 부탁하오. 새어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단비도 안심하였지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잘 챙겨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석이 저작거리에 나가고 나면 달랐지요. 새어미의 눈빛이 변하였습니다. 살갑던 목소리가 사라졌지요. 단비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툭 내던지듯 말하였습니다. 이게 밥이냐? 다시 해와. 단비가 굳었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차렸지요. 새어미 딸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단비보다 2살 아래였지요. 어미를 꼭 빼닮았습니다. 천석 앞에서는 애교가 넘쳤지요. 그러나 천석이 없으면 달랐습니다. 단비 언니, 내 치마 좀 만들어줘. 단비 언니, 내 저고리도 새로 해줘. 단비가 밤새 만들어주면 한마디가 없었지요.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듯 가져갔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품삯이 들어오는 날이면 새어미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처음에는 살림이 빠듯하다 하였습니다. 단비는 드렸지요. 그러나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순간 단비가 번 돈이 고스란히 새어미 손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단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요. 말하면 천석이 사이에 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저작거리에서 천석을 붙잡았지요. 천석 씨, 내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말을 해야겠소. 댁새댁이 단비한테 좀 심하게 구는 것 같소. 내가 여러 번 봤는데 단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참더라고. 천석 씨가 모르는 것 같아서. 천석이 집으로 들어왔지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여보, 단비한테 어떻게 하고 있소? 새어미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요. 그러나 금방 눈물이 터졌습니다. 펑펑 울었지요. 제가 얼마나 단비한테 잘하는데요. 밥도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어미처럼 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석이 당황하였지요.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단비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천석 씨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제가 구박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새어미가 더 크게 울었지요. 천석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알았소, 알았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미안하오. 단비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석이 오히려 새어미한테 미안하다고 하였지요. 이웃집 안악말을 꺼낸 것이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새어미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단비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그날 알았지요. 그냥 참았습니다. 마음이 비단결 같았으니까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마음씨가 새어미에게는 만만함이었습니다. 구박이 더 심해졌지요. 품삯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새어미 딸은 단비가 만든 옷을 입고 저작거리를 활보하였지요. 단비 것이었지만 단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저작거리 포목전에서 비단 한 필이 없어졌지요. 포목전 주인이 관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석이 끌려갔지요. 그날 포목전 근처에서 천석을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하였지요. 단비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관아 문지기가 단비를 밀쳐냈지요. 백정 딸이 감히 어딜. 단비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지요. 그러나 일어나 또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백정의 말은 관아에서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정 딸의 울음은 관아. 마당에서 그냥 바람이었지요. 천석은 열흘을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고문을 받다 숨을 거두었지요.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정의 억울함은 세상의 억울함이 아니었지요. 단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관아 마당이었지요. 맨 땅이었습니다. 차가웠지요.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였지요. 단비가 처음 돈을 벌어왔을 때 끌어안고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단비 자랑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지요.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거짓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억울하게 갔지요. 단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펑펑 흘렀지요. 나중에 알았지요. 새어미였습니다. 새어미가 빚쟁이들과 짜고 천석을 모함한 것이었지요. 천석이 죽으면 단비를 팔아넘기고 집까지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점순 살아있을 때부터 노린 것이었지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비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지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도 안 됐을 때였지요. 새어미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빈 문서를 들이밀었지요. 천석이 술값으로 진 빚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지요. 새어미 딸이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백정 딸이 이제 어디 가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지요. 셋이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며 가져갈 것들을 눈으로 재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새어미가 빚쟁이들 앞에서 단비를 가리켰지요. 이 아이 바느질 솜씨가 한양에서 알아줍니다. 기생집에 넣으면 빚을 충분히 갚고도 남습니다.
단비가 새어미를 바라보았지요. 새어미는 단비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단비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지요. 관아 마당에서 넘어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정 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부하면 길바닥에 나앉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도 풀지 못한 채 맨손으로 나앉는 것이었습니다. 단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새어미가 그제야 단비를 보았습니다. 눈빛에 안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무서워질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단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쌌지요. 가슴에 옥패를 품었습니다. 그것만은 놓지 않았지요. 기생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났지요. 천석이 단비 자랑을 하고 다니던 그 길이었습니다. 점순이 흥얼거리며 장을 보던 그 골목이었지요. 단비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기러기 한 떼가 줄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가고 있었지요. 단비도 다시 걸었습니다. 기생집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쉰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나왔지요. 단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그러나 나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지요. 이름이 뭐니? 단비입니다. 단비. 들어오너라. 기생집 주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옥화였지요. 단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넓었지요.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렸지요. 저녁 안개가 마당에 깔려 있었습니다. 옥화가 단비를 침방으로 데려갔지요. 여기서는 바느질을 하면 된다. 기생 노릇을 시키려는 게 아니다. 솜씨가 있다 하니 침방 일을 맡아 해보거라. 여기 있는 동안 밥은 주고 잠자리는 주겠다. 빚은 일로 갚으면 됩니다. 단비가 고개를 들었지요. 옥화의 눈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비를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단비는 침방에 앉아 바늘을 잡았지요. 기생들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공연복이었지요. 무대에 서는 옷이었습니다. 화려하였지요. 단비는 그 화려함 속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하였지요. 기생들이 단비가 만든 옷을 입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옷이 어떻게 이렇게 몸에 맞소? 불편한 데가 없소. 이 색깔이 내 얼굴빛을 이렇게 살려줄 줄 몰랐구나. 옥화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였지요. 소문이 났습니다. 기생집 안에서 소문이 났지요. 그러다 밖으로 퍼졌습니다. 양반집에서 단비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생집에 드나드는 손님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지요. 침선방에서 단비의 손을 그토록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최 판서였지요. 최 판서는 기생집의 풍류를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래 준비로 기생집 박사들과 의논할 일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최 판서가 마당을 지나다가 침방 창호지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늘 소리가 들렸지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조용한데 힘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최 판서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저 소리였습니다. 침선방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지요. 최 판서가 옥화를 불렀습니다. 저 침방에 있는 아이가 누구요? 단비라 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왔지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최 판서가 잠시 말이 없었지요. 만날 수 있겠소. 옥화가 단비를 불렀습니다. 단비가 침방에서 나왔지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단비가 최 판서를 보았지요. 침선방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그토록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노인이었지요. 단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판서가 단비를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단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이었지요. 죽은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며느리의 인매였지요. 최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자랐다 하였소. 얘 키워준 부모는 어떻게 되었소? 단비가 잠시 머뭇거렸지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어미는 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단비가 멈추었지요. 천석이 떠올랐습니다. 관아 마당이 떠올랐지요. 억울하게 가셨습니다. 최 판서가 굳었지요. 억울하게. 예. 최 판서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돌아섰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잠을 자지 못하였지요.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작거리 백정집에서 자란 단비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보아라. 키워준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억울하게 죽었다는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인이 나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옥화도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비가 처음 들어오던 날이었지요. 보따리를 풀 때 잠깐 보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옥패였지요. 그 문양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지요. 옥화가 주방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지요. 한양 이곳저곳 사연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좀 봐.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옥화가 옥패 문양을 그린 종이를 내밀었지요. 주방 아줌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최가 침선장 집안 문양 아닌가? 옥화가 굳었지요. 최가 침선장 30년 전 역병으로 대가 끊겼다는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옥패가 왜 저 아이 품속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옥화가 단비를 불렀지요. 단비, 그 옥패 어디서 났니? 단비가 굳었습니다. 키워준 어미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포대기 안에 꿰매어져 있던 것이라 하였지요. 옥화와 주방 아줌마가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이튿날 주방 아줌마가 저작거리로 나갔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서촌 역병 이야기, 최가 침선장 집안 이야기, 산파 이야기를 캐고 다녔지요. 저녁이 되어 돌아온 주방 아줌마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옥화야, 뭐래? 맞는 것 같아. 산파가 역병 집아기를 저작거리 백정 아내한테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관군이 마을을 봉쇄해서 산파가 다시 못 들어갔다고. 그 산파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 옥화가 숨을 들이켰지요. 그럼 저 아이가 최가 침선장 집안 핏줄일 수 있어.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옥화가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화가 최 판서를 찾아갔지요.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판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역병 때 잃어버린 손녀가 있으십니까? 최 판서의 몸이 굳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어르신이 침선방에서 그 아이 손을 보시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품속에서 이것을 보았지요. 옥화가 옥패 문양을 그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최 판서의 손이 떨렸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침선장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양이었지요. 아들 내외가 죽던 날 아기 포대기 안에 꿰매어져 있던 그 옥패였습니다. 최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옥화가 나갔습니다. 최 판서는 방 안에 홀로 서 있었지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0년이었지요. 30년 동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아들 제사상 앞에서 살아있다면
지금쯤 10살이 됐을 텐데 하고 중얼거리던 그 밤들이 떠올랐지요. 살아 있었지요. 살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단비가 들어왔지요. 옥화가 옥패 이야기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단비의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단비가 최 판서를 바라보았지요. 최 판서가 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었지요. 단비가 천천히 품속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손에 올려놓았지요. 그리고 최 판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할아버님,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단비도 몰랐지요. 그냥 나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말이었는데 낯설지 않았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던 말 같았습니다. 이 옥패가 무엇인지 이제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 판서의 눈이 흔들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옥패를 바라보았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잃던 날, 밤 포대기 안에 꿰매어져 있던 그것이었지요. 최 판서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패를 집어들었지요. 그러고는 단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흘렀지요. 최 판서가 평생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단비도 울었지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지요. 처음 보는 노인의 품이었는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였지요. 옥패보다 더 따뜻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지요. 최 판서가 단비를 떼어놓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죽은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죽은 며느리의 손이었지요. 미안하다. 최 판서가 말하였지요. 30년을 혼자 살게 하였구나. 단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어미가 있었지요. 끔찍이 사랑해준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지요. 최 판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떠돌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비가 말하였지요. 할아버님, 아버지가 억울하게 가셨습니다. 백정이라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판서가 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30년을 혼자 버텨온 눈빛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눈빛이었지요. 최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풀어주겠다. 날이 밝자마자 최 판서가 움직였습니다. 하인들을 불렀지요. 관아로 가라 하였습니다. 천석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 하였지요. 노 대신이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지요. 천석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들여다볼수록 이상하였지요. 비단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지요. 증언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상하였지요. 뿌리를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빚쟁이 중 하나가 입을 열었지요. 최 판서가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노 대신 앞에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였지요. 새어미가 시킨 것입니다. 하나가 불자 나머지도 불었지요. 새어미가 천석 몫으로 거짓 증언을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천석이 죽으면 단비를 팔아넘기고 집까지 차지하려 한 것이었지요. 점순이 살아있을 때부터 천석에게 눈독을 들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새어미를 불렀습니다. 새어미가 끌려왔지요. 또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지요. 억울하다 하였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였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석이 없었지요. 달래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울음이 통하지 않았지요. 증인이 셋이었습니다. 새어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새어미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 옆에 새어미 딸도 있었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단비가 밤새 만들어준 혼수 입고 시집 갔다던 그 아이 아닌가? 맞아. 단비 것 빼앗아 입고 다니던 아이잖아. 새어미 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혼인한 집에서도 소문이 들어왔지요. 시어머니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런 집안인 줄 몰랐다 하였지요. 새어미 딸은 혼인한 지 한 달도 안 돼 쫓겨났습니다. 새어미는 빼앗은 것들을 모두 토해냈지요. 단비 품삯으로 모은 것도, 천석 집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 사기죄로 벌을 받았지요. 저작거리에서 망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비는 그것을 보러 가지 않았지요. 관아 마당이 시끄럽던 그날 단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점순 어미와 천석 아버지며 앞이었지요.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단비가 낙엽을 쓸었습니다. 묘 앞이 깨끗해졌지요. 단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지요.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단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미,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깨끗해졌지요. 이제 편히 계셔도 됩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였지요. 단비가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지요. 관아 마당에서 넘어지던 날도 울지 못하였습니다. 천석 소식을 들던 날도 울지 못하였지요. 기생집 대문 앞에 서던 날도 참았습니다. 그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울다가 멈추었지요. 점순이 생각났습니다. 호롱불 아래 흥얼거리던 점순이었지요. 국밥 한 그릇에 셋이 둘러앉던 그 저녁이었습니다. 천석이 눈에 뭐가 들어갔다며 거짓말하던 그 얼굴이었지요. 그 사람들이 단비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집이었지요. 백정의 집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집이었지요. 그러나 그 집에서 단비는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 집에서 단비는 버텼지요. 그 집에서 단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어미가 지켜준 것이었지요. 죽어가면서도 딸을 살린 어미가 있었습니다. 남의 아기를 30년을 키운 어미가 있었지요. 두 어미 모두 끝까지 단비 곁에 있었습니다. 단비가 웃었지요. 눈물이 흐르면서 웃었습니다. 이상하였지요. 그러나 그랬습니다. 바람이 그 옆에 있었지요. 낙엽 하나가 단비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단비가 그것을 손에 들었지요. 바스러지지 않았습니다. 단단하였지요. 한참 후에 최 판서가 묘 앞으로 왔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단비 옆에 서서 묘를 바라보았지요. 30년을 손녀 대신 키워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최 판서가 단비를 집으로 데려갔지요. 최가 침선장 집안이었습니다. 단비의 친할아버지 집이었지요. 단비가 태어났어야 할 집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단비가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당이 넓었습니다. 안채 지붕 위로 하늘이 보였지요. 파랬습니다. 최 판서가 단비 옆에 서서 말하였지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단비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았어야 할 마당이었지요.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어야 할 마당이었습니다. 어미 노랫소리를 들었어야 할 집이었지요.
그러나 단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점순 어미가 흥얼거리던 그 소박한 방도 집이었지요. 천석 아버지가 국밥을 사 오던 그 저녁도 집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작았지만 따뜻하였지요. 그 따뜻함이 단비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단비의 손을 잡았지요. 바늘 자국이 수도 없이 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요. 그러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고왔지요. 최 판서가 그 손을 꼬고 쥐었습니다. 수고하였다. 세 글자였지요. 짧았습니다. 그러나 단비는 그 세 글자에 30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단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지요. 그날 이후 단비는 최가 침선장 집안의 솜씨를 이어받았습니다. 궁중 침선방 최고 장인이 되었지요. 왕비 홀레복을 만들고 왕세자 옷을 만들고 그 손끝에서 나온 것들이 궁궐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지요. 어디서 그 솜씨가 났느냐고. 단비는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30년을 돌아온 손이었지요. 두 어미가 지켜준 손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딸을 지킨 어미들이 있었기에 그 손이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요.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날 단비의 바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비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